자, 이번 시간에는 53페이지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즉 사기 강박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110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번 보죠. 자, 표의자가 타인의 사기 행위 때문에 의사표시했을 때 이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기자가 고의로 속이려는 의사가 있어야겠죠.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자의 과실, 부주에 의한 경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의로 해야 됩니다. 고의. 두 번째, 이 고의를 통해서 두 번째 기망행위 해야죠. 속이는 행위를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사기행위 이렇게 사기 이렇게 치죠. 근데 이것을 우리 법적으로는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망행위를 했다. 속이는 행위 했다는 거죠. 속이는 행위. 그 속이는 행위 때문에 세 번째, 그 표의자, 즉 여기에 의사표시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게 되죠. 여기에 착오란 것은 사실을,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표시하게 됐는데, 다만 이 착오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기망행위 때문에 발생해야 되니까 여기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기 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했다. 그렇죠?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하게 되는 과정이 이런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망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됩니다. 위법한 기망행위. 위법하다는 것은 뭐예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걸 위법하다 이렇게 해요. 다만 그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 있죠. 이 기망행위 자체는 종류 불문입니다. 즉 표의자를 진실을 모르게 하는 모든 행위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든 소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든 심지어 침묵의 경우에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각에 빠져서 의사표시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역시 침묵 자체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침묵, 보통 이걸 부작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부작이 이 자체도 침묵,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즉 설명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의사표시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설명 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해서, 침묵에 의해서 기망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광고 행위는 일반적으로 기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라는 것은 뭐예요? 다소간의 과장이 포함되죠. 다소의 과장, 허풍이 좀 끼어든다 이 말이죠. 사실은 요만큼만 할까요? 요만큼만 냈는데 이만큼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것이죠. 광고라는 게 그럼 뭐예요? 상대방이 한번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의사결정에서 내한테 한번 의사표시해 보세요 하는 이런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다수의 광고는 과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협하지는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협하지 않다. 그래서 기망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만 여기 우리 판례가 있어요. 다만 그 광고 자체가 위법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사회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지나치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광고 행위가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백화점의 변칙 세일 광고 있죠. 이 광고 행위를 우리 판례가
위법한 기망행위라고 했습니다. 위법한 기망행위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백화점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인 구매자들이 말입니다. 소비자들이 신뢰가 굉장히 높죠. 많이 신뢰한다 그러죠. 그런데 예컨대 지나간 잉여 상품을 옷 같은 거 말이죠. 이걸 신상품이라 광고하면서 할인 판매한다 이렇게 봄에 말이죠. 이렇게 광고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위협하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이게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인데요. 인과관계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원인 결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의 원리입니다. 법에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이 들어가면 그 인과관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보통 사람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저게 원인 결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이면 객관적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주관적 인과관계예요. 즉 사기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의해서 그 표의자인 의사표시한 사람이 너무나 순진하고 순박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속임수에 걸려들었다. 그래서 의사표시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말하냐? 주관적 인과관계라고 해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즉 표의자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표의자 중심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표의자가 쏘갔다.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하는 것이 바로 기망행위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했다라는 결과가 되면 주관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주관적 인과관계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관적 인과관계다. 객관적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드디어 표의자, 효과,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표의자는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것을 우리는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불렀어요.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든 간에 전부 다 저기 있는 110조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 110조가 적용되고 공통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강박하는 사람 있죠? 강박자는 고의에 의하여 강박행위를 해야 합니다. 즉 과실에 의한 강박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고의에 의한 강박자의 행위에 의해서 강박행위를 해야 되죠.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겁주는 행위요. 강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강박행위도 종류 불문입니다. 즉 표의자에게 공포심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행위예요. 그래서 침묵, 부작위를 통해서 표의자한테 공포심이 야기된다면 그것도 역시 강박행위가 되고 이 강박행위는 위법한 강박행위겠죠. 법적으로. 그래서 위법성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위법한 강박행위여야 합니다. 이러한 두 번째 위법한 강박행위에 의해서 세 번째 공포심이 생겨야 되겠죠.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이래야 되겠죠. 공포심이 발생했다. 뭐에 의해서?
위협한 강박행위에 의해서 공포심이 생겼다. 그 공포심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강박행위와 공포심 사이의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인과관계 존재할 것. 되죠. 이때 이 인과관계도 역시 주관적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기에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그 요건을 보면 구조가 똑같죠. 고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인과관계 존재, 그리고 그 행위는 위협한 기망행위여야 되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똑같죠. 고의에 의해서 행위를 했는데 그 강박행위 위협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사표시해야 된다. 인과관계 존재해야 되죠. 다만 여기는 강박이니까 공포심. 공포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한자용어로 하면 외포심이라고 합니다. 외포심.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겁이 겁난다 이렇게 하죠. 그죠? 두렵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면 역시 효과는 똑같습니다. 효과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53페이지 이하에 거기에 요건에 보시면 사기자의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되는데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죠. 고의란 말이. 2번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3번 그것이 위협해야 되고 아주 상세하게 나누어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인과관계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주관적이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도 보시면 54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2단계의 고의, 여기도 고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고의에 의해서 강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죠. 물론 이 강박행위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소 고발행위입니다. 고소 고발 자체는 상대방 타인이 위협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하는 행위는 유효하죠. 적법하죠. 피해자가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너의 잘못에 대해서 나는 고발하겠다, 너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소 고발한다는 이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 그 위협한 행위, 나쁜 짓 한 사람에게 공포심이 야기되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협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적법한 행위다, 원칙적으로. 다만 이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말이죠, 만약에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를 가지고 한다든가, 부당한 이득 이걸 취할 의도를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고소 고발 행위에 부당한 방법이 결합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 고소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 행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55페이지에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효과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기나 강박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사기 행위나 강박 행위가 행위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요. 사기 강박한 행위한 사람이, 행위자가 제3자인 경우, 즉 다른 말로 하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요. 이때는 표의자가 취소하기 위해서 요건에는 저기에 있는 위에 있는 1번 이 제3자, 사기자 또는 강박자인 제3자가 고의에 의해서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위법하게 해야 되죠. 위법성 갖춘 상태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는 주관적 인과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지원되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자, 이게 두 번째,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이 제3자에서 사기 강박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있죠. 제3자에서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을 했기 때문에 이 표의자가 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하게 됐다. 의사표시했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럴 때만 이 표의자한테 취소권이 생깁니다. 자, 이것이 추가된다. 이것이 추가된다. 그래서 사기의 의사표시, 강박의 의사표시의 기본적 요건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사기당한 의사표시한 사람, 강박당한 의사표시한 사람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 자기와 거래한 상대방이 그 거래 당시에 제3자의 사기나 강박 때문에 자기한테 의사표시한다는 사실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럴 때만 이 표의자한테 취소권 준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자,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만약에 이 병이 말이죠. 갑한테 돈을 10억을 받아야 돼요. 채권자예요. 근데 갑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이거 팔면은 10억이 넘는다 이 말이야. 최소한 10년 10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팔아요. 안 파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말이죠. 갑을 강박한 거예요. 위협하게. 겁을 줬어요. 팔게끔. 겁을 주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 토지를 팔겠다. 살 사람 누구든지 10억을 준다면 내가 팔게라고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겁이 났지만 의사를 결심한 다음에 공포심이 생겼어. 그래서 의사를 이렇게 형성한 다음에 표시했어요. 자, 이때 이 을은요, 을은 이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 여기에 이 사람 제3자죠. 얘는 지금 매도할 사람이고 매도인이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매수인이라는 상대방이 있죠. 뭐예요? 이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 자, 이 의사표시는 어떤 게 되죠? 바로 여기죠. 제3자 병으로부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하게 됐죠. 이렇게. 이런 상태를 을이 좋다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이 의사표시,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에 을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실, 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병의 강박에 의해서 자기한테 의사표시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이런 상황일 때만 갑은 자기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사실 때문에 나 이거 취소하겠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요. 하나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이게 바로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문제죠. 제3자, 여기 병이죠, 병. 여기서는 병. 병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의사표시했을 때 취소하기 위한
요건 요겁니다.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요. 그때만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 이 제3자 병이 대리인은 제외.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란 것은 본인이 사기 강박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대리인은 여기에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판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례. 자, 이것이 바로 제3자를 위한, 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로서 우리 교재는 55페이지예요. 그게 동그라미 3번의 효과에 보시면 양갈로 2번에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에서 동그라미 2번 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다만 판례는 그 상대방의 대리인, 즉 대리인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면 상대방과 대리인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죠.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때는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곧 본인의 사기강박이다. 이렇게 취급해서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과, 취소의 효과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 특히 제3자 어떤 사람,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자, 그 부분도 정리해 두시고 56페이지에요. 적용 범위는 똑같죠. 민법상에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110조가 적용된다. 공통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문제에서 첫 번째, 양갈 1번, 담보 책임과 사기가 경합하는 경우 당연히 이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매수인이 행사하든 매도인이 매수인을 쏘겠다라고 하면 매수인은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도 마음대로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사기강박. 이 사기강박 행위 자체가 위법한 사기강박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한 사람이 손해가 발생했다면 취소권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그 사기자, 강박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별개로. 따라서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자나 강박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효력 발생 시기 그리고 그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상대방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때 이제 각각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민법상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요. 자, 여기서는 우리 교재 56페이지 이하에 동그라미 2번 제일 하단에 있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민법 이렇게 했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이 의사표시가 이 상대방한테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라는 것이에요. 이 상대방에게 언제 효력이 생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111조의 원칙을 세워놨어요. 여기에 도달주의 원칙을 선해놨습니다. 111조. 그 도달주의란 말은 뭐냐?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이러죠. 상대방 도달한 때, 이 시점에
의사표시 효력이 상대방한테 생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도달의 의미는 뭘까? 도달의 의미는 우리 교재 57페이지 가면 제일 밑에 양갈로 4번에 도달의 내용 해놨죠.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에 이르러 상대방의 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가서 이르러 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이때 도달한 거예요. 이 객관적 상태라는 것은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도달주의 원칙은 도달의 개념이 이렇게 해석하는, 즉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객관적 판단이다.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물론 이때 이 111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서 당사자나 다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든가 합의가 있으면 그 규정이나 합의에 따릅니다. 따라서 111조 자체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예외 규정을 두어서 우리 민법에는 발신주의, 즉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라는 발신주의를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숙지해 주셔야겠습니다. 숙지. 강제로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7페이지 거기에 가운데 부분에 있죠. 가운데 부분에 양갈로 2번의 민법의 태도에 보시면 원칙은 도달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해놨다. 다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서 여기 5가지를 나열해놨죠. 이 부분은 암기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제한 능력자 상대방 착오에 대한 제한 능력자 측의 확답. 니은 사원 총회 소집 통지. 디귿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착오에 대한 본인의 확답 여부. 리얼 채무 인수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인수인의 착오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미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즉 승낙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가면 도달로 볼 수 있는 사례와 도달로 볼 수 없는 사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가 정리한 게 있죠. 예를 들면 우편물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냈을 때, 우편물로, 그럴 때 그 우편의 방법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면 이때는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한테 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죠. 우리 판례가. 그러나 보통 우편, 일반 우편인 보통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이건 도달로 추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이 도달주의를 취하게 되면, 도달주의를 취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냐? 효과는 만약에 이랬겠죠. 부도달이 되었거나 도달되지 않았거나 또는 연착되었다 라고 하면 전부 다 표의자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되겠죠.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표의자가 당의 의사표시를 만들어서 발송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상대방한테. 보내고 나서 그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그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 즉 행위 능력에 제한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송해버리는 그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발송한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버립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민법 111조 2항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후에 발생한 이 문제는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도달했잖아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만약에 이 상대방이 제한 능력 상태다. 자, 상대방이는 의사표시에서 말입니다. 당의 의사표시가 수령할 때 그러면 도달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그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첫 번째, 표의자는 자기의 의사표시로서 이 제한 능력자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효력이 되었다라고 발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여기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인 제한 능력자 측은 도달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표의자 스스로는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의사표시 발송해서 내가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효력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표의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받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요. 이 사람 쪽에서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야, 너 의사표시 내한테 발송해 내가 받았잖아. 도달했잖아. 따라서 너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것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의 해석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런 의미로 볼 때 어떻게 되냐?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 있죠. 어떻게? 설령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표의자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이 상대방인 제한 능력자는 보호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 능력자 모든 제한 능력자를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냐? 수령했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취급해 봅니다. 모든 제한 능력자를 우리 민법상 수령 무능력자로 이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민법의 태도죠.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취급한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면 이 제한 능력자를 도와주고 있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죠.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수령했다, 즉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법정 대리인이 당의 의사표시가 도달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래 되겠죠? 언제부터요? 안 후부터요. 그래서 이것은 장래효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장래효다. 그죠? 이때부터 주장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수령할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정 대리인이 도달했다는 사실 안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래효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민법상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표시에서 상대방 자체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불명, 또 상대방은 내가 아는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재가 불명한 경우, 그럼 이때는 어떻게 상대방한테 도달시킬 거냐라는 문제 생기죠. 왜? 상대방에게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면 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도달시킬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세 번째, 공공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송달되었다, 도달되었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공시 송달 제도라고 그래요. 이것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도달시켜버립니다. 이때 그 공시 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즉 법원에서 이거는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객관적인 사항이 상대방 불명 혹은 상대방 소재 불명은 사유가 존재합니다. 주관적으로는 표의자한테 이에 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요. 상대방 불명 또는 상대방 소재 불명의 사유가 존재하고, 표의자한테 이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무과실이죠. 표의자의 무과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표의자는 법원에다가 공시송달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법원 공무원에 대해서 이 내용을 공시송달하세요 이렇게 재판을 하죠. 그러면 공시송달은요,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또는 관보에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게시나 공고한 날로부터 2주 14일이죠. 그러니까 14일 2주가 지나면 도달, 송달된 걸로 간주합니다.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죠. 이게 이제 공시송달하기 위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는 주관적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법원에다가 표의자는 네, 이런 내용을 공시송달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서 심사한 다음에 이 요건 갖추었다고 심사되면, 심리가 인정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게시 공고에 의하여 2주가 경과되면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의 공고를, 공시송달을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외국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할 때는 2개월이 필요합니다. 이게 2주일이 아니라 2개월 후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내용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우리 민법은 정해놨습니다. 그게 59페이지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수령 능력 여부에 관해서는 59페이지에 양갈로 2번 있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 즉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는 때는 공시송달의 내용을 59페이지 하단에 정리해놨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